얼마 전에 입주한 원베일리의 8사형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0억. 가장 최저로 거래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45억.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아파트는 누가 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잘 계산을 해보면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원베일리를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결국 어딘가에 샀던 부동산이 올라서 그 부동산을 팔고 본인이 번 돈과 또는 부모님이 준 돈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한 4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2020년도에 원베일리의 가격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한 거잖아요. 가장 싼 게 얼마 정도였냐면 한 22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2억이라는 금액을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사는 거는 역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22억에 산 아파트도 4년밖에 안 지났는데 60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추가 분담금도 있고 그런 디테일한 계산을 하면 20억이 3배로 오른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큰 상승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상승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계속 하는 말대로 역시 똘똘한 채야, 역시 똘똘한 채야. 이 얘기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근간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많은 폭락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이건 완전히 거품이다. 그래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금액대거든요. 그러니 폭락론자들의 말과 폭락론자들의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통화량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통화량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1971년도부터입니다. 이 통화량을 증가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찍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화량이 증가되냐? 돈을 계속 대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돈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B라는 사업가가 와서 은행에 대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B라는 사업가한테 은행이 9천만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럼 B라는 사업가는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재를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C라는 사람에게 자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은 9천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겼잖아요, 일단. 그래서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은행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D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또 D는 또 자재를 사는데 써가지고 다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또 시중에 풀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한 돈이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1억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국가에서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합니다.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자 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는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 자체가 담보죠. 그리고 얼마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가는 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시장에 계속 유통되는 화폐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부채를 많이 지고도 적자국이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1971년에 벌어진 브레튼 우즈라는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말해서 금의 연동해서 통화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늘 해왔던 건데 그거를 깨버리면서 미국이 깬 거죠. 이제 금의 연동해서 화폐량을 제한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라고 새로운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금의 양에 의해서 연동이 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 돼 라는 금액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물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든 물가를 다 계산에 넣어서 표현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비중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벌써 딱 와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를 비중을 크게 하냐, 어떤 품목을 넣고 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얼마든지 왜곡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우리의 실제의 물가를 절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알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은 항상 5% 이내입니다. 2%, 3%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값은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전세를 5%만 올려라 라고 제한하는 그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올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부동산의 상승을 절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래서 코인만이 대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인이 대안이 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교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화폐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코인이 이렇게 화폐를 대체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브레튼 우즈가 깨지고 나가지고 정부가 화폐 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이런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폐를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원베일리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서 멈출 현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오르기만 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 22년에도 봤지만 강남도 폭락하고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곡선은 결국 우상향을 계속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그 생각이 납니다. 로마의 멸망에 대한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당시 유통되고 있던 동전을 주조를 해서
다른 이물질들을 넣어서 동전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했습니다. 왜 늘렸겠어요? 이유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로마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렇게 돼서 시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외부의 침입을 받게 돼서 결국 로마가 무너지게 됐다라는 설이 가장 정설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러한 사례들이 다 있고 정부나 전 세계가 다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한도 끝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대출량도 조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통화량은 팽창할 수밖에는 없으나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팽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결국 이 통화량 팽창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냐는 겁니까? 그건 바로 화폐를 좋은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만이 이렇게 통화량 팽창 시대에 통화량 팽창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격 너무 높아진 아파트 가격을 보고서 결국은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폭락론자를 비롯해서 역시 그래도 현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화폐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재산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